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깊숙하게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치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이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사실 이 거래량 하나만 보고서 판단을 하기에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17년 전과 후가 굉장히 극명하게 좀 나눠지거든요. 이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래량만을 보고서 판단을 해도 같은 흐름으로 갔는데 2017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라든지 거래 방식이란 부분, 이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판단을 해야 향후의 집값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런 기사들을 좀 접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간담이 이게 잠깐 새가슴이 되는 거죠. 마음이 좀 막 졸이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래 절벽이다.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전달보다 모두 다 줄어들었다. 거래 절벽이 심화가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주택시장 거래 절벽 심화 한 달 새 8.3%가 감소했다. 뭐 계속되는 거래 절벽, 9월 서울 매매량 전년 대비해서 10.9% 감소, 거래 절벽 지속되고 있다. 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래 절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전조현상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그래프 나왔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볼게요. 여기에서 현재 녹색으로 있는 표가 요거거든요. 녹색으로 가는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주택 거래량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주택 거래량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무조건 올라갔어요. 매매 거래량이 올라간 것만큼 계속적으로 매매 가격도 같은 흐름으로 갔었던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 해를 볼게요. 2020년도를 보게 되니까 2020년은 요 폭이 좀 오르락내리락이 심합니다. 2020년은 요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내려갈 때도 있고 급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다시 또 급하게 내려갔을 때가 있죠.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진폭이 굉장히 크지요. 자, 그리고 올해 거를 볼게요. 올해는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할게요. 2021년. 올해는 요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자,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런 진폭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얘가 계속적으로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평균치 수준으로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 거래 절벽이라고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건 얘네들이 플러스가 되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 2020년, 2021년을 겪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량이 진폭이 막 보이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자, 그때마다 가격은 어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 매매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좀 어렵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설명 잘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은 과거형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최근의 추세가 반영되어 있는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래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거예요. 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한다라는 구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위에 요렇게 선으로 가고 있는 이 선은 뭐냐면 매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들 이 막대 그래프 얘네는 거래 가격 변동률이에요. 매매 가격 변동률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가격 상승률도 낮아지고 이 느낌이 그냥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도 낮아졌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률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2017년도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어요. 2017년도가 이때는 매매 거래량이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2017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2017년, 2019년, 2018, 2019년, 2020년까지 보게 되면 매매 거래량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매매 가격이 빠졌습니까? 아니죠. 매매 가격은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했죠. 상승률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역대 최고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해가 올해예요. 매매 거래량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시장 내에서 매매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주고 누군가 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줄 사람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공급, 시장 내에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거죠. 신규 공급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뭐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규제 강화시키고 해제시키면서 물량이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5년도부터. 또 기존에 있는 매물들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귀에 딱지가 이제 앉을 것 같아. 양도세라든지 각종 세금 때문에 이런 시장 내에서 매물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 시장 내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매물들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비과세라든지 뭐 일신상에 사연이 있는 물건들만 나와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몇 안 되는 물건들 나와서 거래될 때 비싸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에 제가 보는 이 거래량만을 보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시장 내에서 신규든 기존이든 없기 때문에 이 매매 거래량만을 보고 판단하면은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유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는 두 번째 이유는 거래량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량은 분명히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이게 빌라 거래량이에요. 이건 뭐냐면 확실히 거래 대상 자체가 아파트 쪽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거래량이 항상 빌라 거래량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파트 거래량이나 빌라 거래량이나 지금 뭐 5,800건 정도로 서로 비슷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리 바뀌기가 시작이 됐어요.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이 위쪽에 보는 빌라 거래량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고 있죠. 아파트는 일단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수요가 나오게 됐고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 8.4 대책, 그 다음에 올해 2.4 대책, 그리고 오시향이 당선되기 시작하면서 주거정비 지수세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재개발을 하기 위한 대못을 다 뽑아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의 활성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재개발 활성화가 되면 어쨌든 빌라 부셔갖고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빌라 쪽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의 수요가 더 크게 증가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래량 하나로만 아파트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게 이런 거래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파트 외에 다른 종류 쪽으로 이 수요가 분산된 거죠. 여기 빌라만 이렇게 분산된 게 아니에요.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 빌라와 더불어서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뭐였냐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도 소형들이 있죠. 소형의 방 하나짜리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가장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건 방 2개짜리나 방 3개짜리의 이런 아파트 종류들로 사람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이 돼버렸죠. 이처럼 아파트가 눌렸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종류들도 지금은 같이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 9월 달에는 1,000건 근데 올해 9월 달에 봤더니 1,500건. 자, 이거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12,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으면 올해는 이게 18,000건, 18,000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아파트 거래량 하나만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꼭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 대상에도 아파트 외에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거래 대상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요. 거래 방식이에요.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거래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는 거래 방식입니다. 매매 거래로만 거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경매예요. 경매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게 싸게 살려고 우리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시세가 100이라고 했을 때 시세 대비해서 95%나 90% 정도로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걸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좀 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매라는 걸 받을 때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법원에서 이거를 너 저 초보자야? 초보자가 법원에 지금 와서 좀 높게 쓴 거구나. 야, 이거 내가 돌려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 얄짤이 없습니다.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가져가야 돼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그다음 명도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매매 거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부분 때문에 좀 싸게 가져가는 건데 세상에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19.9%랍니다. 120%로 낙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거래가 웃도는 가격도 굉장히 많고 이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울 안에서도 15억대 이상 고가 있는 아파트, 특히 좋은 지역들, 상급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들 안에서 이게 그냥 왕왕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이 현재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수요가 어디 도망가고 어디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부동산 살 수 있는 수요는 지금도 엄청나게 차고 넘치고 경매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다양한 규제들이 부동산에 치게 되면서 가장 발생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증여예요. 증여를 가지고서 왜 내가 양도를 해서 세금을 70%, 80%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훨씬 작아요. 이 세금이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버렸죠. 자, 보세요. 이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 건수와 다주택자 매수 건수를 평균적으로 38개월 동안에 있는 것들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한 방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은 7월 10일 710 대책에서 취득세나 양도세 중중과를 한참 세금을 가장 세게 매겼을 때예요. 710 대책의 전과 710 대책의 이후로 나눠서 바뀌게 되는데, 자, 회색이 710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증여 건수가 1,000건, 평균적으로 매달 1,000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증여가 710 대책 이후에는 매달마다 2,000건이 됩니다. 2배가 늘어나 버렸죠. 자, 그리고 반면에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 710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매도 건수가 평균적으로 2,300건이에요. 매월 2,300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이 710 대책 이후에는 매매 건수가 1,500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즉 거래 방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줄어든 만큼 빌라나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런 증여, 경매 이런 쪽으로 수요들이 다른 방식, 다른 대상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측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제 얘기가 좀 쉽게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번 봐서 안 되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한 2번, 3번 정도는 좀 돌려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 해주시게 되면 더 힘나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